네. 오늘 강의 제목은 집중력을 높이는 엄마표 감정 코칭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이가 감정 조절을 잘하려고 하면 아이가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 엄마가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 뭐가 먼저일까요? 예, 엄마예요, 엄마. 예, 특히 어릴수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부모님하고 이제 분리되는 독립성을 키워나가는 시기고,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하고 동일시되고 융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엄마 아빠가 이 감정을 대하는 태도나 이 대처 방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습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녀를 위한 감정 코칭도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감정 코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 뇌기반 감정 코칭 학과라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있고요. 통합 심리치료 대학 내에 있는 학과예요. 그래서 상담 심리를 전공을 했고요. 예, 이러한 자격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마음이 위치한 곳이 어딜까요? 자, 일사분면 상쾌하고 즐겁고 기쁘고 생기 있는, 아니면 화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아니면 우울한 무기력한 슬픈 피곤한, 아니면 편안하고 안정되고 고요한. 1, 2, 3, 4 중에 어디다?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세요. 2번. 네, 또. 네, 3번. 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에너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감정 코칭할 때 이게 내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는 아주 감정을 다루는 좋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녀와 아니면 내 감정을 체크해 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몇 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다르다는 건 여러분 인지하시죠? 네. 자, 구글에서 이게 다 나이에 대한 거예요. 구글에서 몇 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몇 세일까요? 올려봐 주세요.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100세, 120세, 5세, 100세. 네. 네네네네. 좋습니다. 140세, 150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보험이 나왔어요. 몇 세까지 보장되는 보험일까요? 올려봐 주세요. 100세, 110세, 120세, 150세. 예. 현재까지 새롭게 나온 보장보험은 140세까지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몇 세가 기본이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이거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기본, 120세.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이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고통스럽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제 제 아는 지인들이나 이 심리학자들, 내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재수 없으면 우리 14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너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예.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살게 하고 싶으세요? 예.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이 집중력. 이 집중력은 감정하고 거의 뭐 완전한 동일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거는 점점 밝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평생 직장이란 말을 듣고 자랐어요. 저도. 네, 나이가 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이들은 이 미래 세대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채팅방에 올려봐 주세요.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개의 직업을 거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 3개에서 4개,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의 직장을 바꾸고, 그리고 많은 경우는 10개 이상. 이렇게 직장을 바꾸는 게 그냥 일상화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AI가 막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AI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얘가 그 인공지능이에요. 사람 같죠? 네. 근데 이 AI 로봇한테 이 AI 로봇을 만든 박사가 질문을 했어요. 너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을 파괴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okay, I will destroy humans.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시대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감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다. 결국 인공지능도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진화하잖아요. 그럼 감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미 감정을 나누는 로봇은 많이 나왔어요. 이미 상용화돼 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로봇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뭘까를 질문하려면 인간이 로봇보다 우수한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인간이 로봇보다 우수한 게 뭘까요? 한번 쫙 올려봐 주세요. 네, 감정 조절, 감성과 예술성, 공감, 정서지능, 창의성. 네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자, 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를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감정 조절, 정서지능, 그리고 성장, 그로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돈을 많이 벌고 뭔가 화려한 삶을 살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추구했다면 그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 내면의 성장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지낼까? 이 관계는 인간하고의 관계기도 하지만 동물하고의 관계기도 하고 자연하고의 관계기도 하고 소통하는 거, 창의성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이 학생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학습에 대한 7가지 통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본기란 완벽하게 익혀 제2의 천성이 돼야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자, 두 번째, 주의력이란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여러분 손으로 뭐 동그라미 아니면 이렇게. 자, 만족 지연 능력. 즉각적 욕구를 참았다가 이제 더 큰 보상을 받는 거죠. 만족 지연 능력은 중요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교육에서 기계적인 암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넘어가 볼게요. 배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문제다. 지능이란 이미 정해진 사실을 아는 것이다. 정답과 오답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거에 대한 통념이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보긴 어렵고, 요거를 한번, 주의력은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력이 없다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정신질환이 있죠. 뭐죠? ADHD. 네. ADHD를 진단받은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ADHD는요, 답이 있긴 있어요. 답이 있긴 있는데, 지금 그걸 다 하면 다른 걸 못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혹시 여러분하고 또 만날 기회가 된다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X예요. 예, 전부 X. 예, OX라도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전부 X입니다. 자, ADHD는 그냥 ADHD에 대한 학습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게 품행장애라고 해서 범죄로 연결될 확률이 사실은 많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ADHD가 좀 빨리 초기에 알아차리고 빨리 개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잉 행동,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막 과잉 행동까지 하는데 어른이 되면 ADHD의 이 과잉 행동은 좀 줄어들고, 왜 줄어들까요? 힘이 좀 빠져요. 그래서 좀 줄어들고 이 주의력 결핍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이걸 체크를 해보세요. 혹시 나도 ADHD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우리 농담으로 많이 하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예요. 세부적인 면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부주의한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그러니까 세부 사항을 간과하거나 놓치고 작업이 정확하지 못하다. 일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다. 강의나 대화나 긴 독서 중에 이 집중이 어렵다. 타인이 말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뚜렷하게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데도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 임무 수행 이런 걸 못한다. 그러니까 시작은 하지만 곧 옆길로 빠진다. 그 다음에 체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순서, 정리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는 거고, 마감 기한을 잘 못 맞춘다. 지속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에 연관되기를 꺼리고 피한다. 학업이나 숙제나 청소년 후기나 성인기에는 보고서 작성, 긴 서류 이런 검토하는 거를 그러니까 꺼린다. 그리고 흔히 과업이나 활동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린다. 학교 자료, 연필, 책, 도구, 지갑, 열쇠, 서류, 안경, 핸드폰. 흔히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쓸데없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흔히 일상적 활동을 잊어버린다. 잡일, 심부름,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에는 회답, 전화하기를 잊어버리고 공과금 내기, 약속 지키기를 잊어버린다. 자, 혹시 여기에 6개 이상 체크되신 분 있으세요? 6개 이상. 네, 6개 이상이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아요. 아이도 한번 잘 보시면 좋아요. 아까는 부주의함이에요. 이거는 과잉 행동 충동성.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톡톡 두드리고 자리에 앉아서도 꼼지락거린다. 흔히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흔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청소년이나 성인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조용하게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전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따라가기 어렵다. 저 사람 내가 따라가기 어렵네? 라고 느끼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그리고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그리고 대화 중에 자기 차례를 못 지키는 경우도 해당이 돼요.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줄 서는 동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대화, 게임, 활동에 참견하고 허락을 구하거나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도 그냥 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함부로 침범하거나 탈취하고. 자, 혹시 6개 이상. 혹시 우리 아이가.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ADHD를 진단하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6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좀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평가를 받아보시고 빨리 개입하시는 게 훨씬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부주의 항목이 있고 과잉 행동 항목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6개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2세 이전에 나타나야 되고 이 증상이 집에서만 나타난다고 하면 또 아니에요. 집과 학교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아니면 대인관계와 집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2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현격하게 삶의 질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증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바로 뭐 ADHD다 그런 거는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ADHD에 빨리 개입을 하면 이 ADHD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장점이 뭘까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렇죠. 에너지, 열정.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 중에 이 장점을 끌어낸 사람들은 ADHD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나의 장점으로 끌어낼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제목에 집중력을 높이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집중력에는 집중력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집중력에는 주의 집중력을 줄여서 집중력으로 써요. 네, 그거는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사실 집중력이 좋아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집중력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에 그냥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하나에만 집중하는 힘이 커지면. 그 안에 주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의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를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해서 나가는 힘이에요. 집중하는 힘이 아니고 이거 조금 더 볼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관심을 기울이는 힘, 점점점 뭔가 모아가는 힘, 예. 이 과정적인 힘, 이거를 우리는 주의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의력에는 이렇게 많아요. 예. 선택주의력.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에 집중해야 되겠죠. 책에 집중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집중해야 될 일에 선택적으로 주의하는 거를 선택주의력이라고 해요. 억제 지속은 뭐냐 하면 주의력을 지속하면서 뭔가 막 다른 거 하고 싶잖아요. 막 꼼지락거리고 싶고 막 유튜브도 보고 싶고 핸드폰 뭔가 알람이 오면 그것도 확인하고 싶고 근데 그런 충동성을 참고 주의력을 지속하는 힘 이걸 억제 지속 주의력이라고 해요. 간섭 선택 주의력은 뭐냐 하면 주변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카페 같은 데서 공부를 할 때도 주변에서 막 여러 가지 소리, 잡담하는 소리, 음악 소리 이런 게 들려도 내가 하는 거에 이렇게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힘, 그거를 간섭 선택 주의력이라고 해요. 분할 주의력은 뭐냐 하면 2가지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주의력이에요. 근데 이 분할 주의력은 여기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건 좀 이따 좀 더 설명할게요. 전환주의력은 뭐냐 하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왜 이 전환주의력이 중요하냐 하면 시험을 풀 때 내가 하나의 문제를 집중해서 풀다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전환 주의력이 약하면 사실은 문제 해결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작업 기억력은 요런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능에서 우리가 이제 지능 검사를 해보면 이 언어 능력, 언어 이해 능력이 있고 지각 추론 능력이 있고 작업 기억 능력, 처리 속도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 그러니까 언어 이해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주고 함께 해주고 하면 확 올라가요. 책도 많이 읽게 하고. 그리고 처리 속도는 좀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론을 좀 타고나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작업 기억하고 처리 속도는 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언어 이해와 이 그 지각 추론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니까 이 지능이 확 올라가요. 근데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지능이 확 떨어져요. 이 작업 기억이, 이 주의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서 작업 기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게 IQ가 훅훅훅 떨어지면서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으면서 이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학업을 잘 못 쫓아가는 이유도 이 작업 기억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주의력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집중력은 뭐냐 하면 주의력을 통해서 딱 에너지가 모아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확 몰입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를 힘들어도 다른 거로 이동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집중력은 그냥 하나만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집중력을 줄여서 집중력이라 하고 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6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집중력만 좋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올려봐 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세요? 꼭 시험이 아니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집중력만 좋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 마킹 실수. 네, 또 네, 시간 부족.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맞아요. 시간 조절을 잘 못하고, 네, 해결이 안 되는 거에 집중해 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중력만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의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래서 ADHD 증상을 갖고 있는 아동들도 이 주의력 결핍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력을 잘 어떻게 하면 키워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자, 제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데요? 지가 좋아하는 건 엄청 오래 해요. 특히 게임은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해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집중력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집중력이 좋다, 안 좋다를 보려고 하면 내가 이거를 끌려다니느냐, 끌려다니지 않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그만두고 싶다면 그만둘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실행 능력이라고 하죠. 프로게이머는 이 전두엽에 의한 실행 능력, 이걸 조절하고 계획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실행 능력이 아주 좋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그냥 게임을 하는 그거, 특히 어떤 거에 안도감을 많이 느끼냐 하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너 잘하네? 너 오늘도 왔어? 너 오니까 좋다. 이런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을 대인관계, 학교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정서적인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를 게임에서 충족해요. 이게 프로게이머와 게임 중독 학생들의 차이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거는 주의 집중력. 특히 선택적 주의 집중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이 시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자극을 잘 필터링하고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없는 자극은 무시하고 그러면서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주의 집중력이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예, 이게 주의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봐야 될 얘기가 있어요. 멀티태스킹. 자, 멀티태스킹을 우리는 다중작업이라고 해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엄마 아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애를 보면서 애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청소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걸 다 할 수 있어서 엄마는 다중 작업을 잘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아빠는 그 분리수거하는 쓰레기 버리라고 해도 잘 못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동시에 척척 해내는 엄마는 다중 능력, 멀티태스킹 능력이 되게 좋은 거고 한 가지밖에 못하는 아빠는 이 멀티태스킹을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예. 여러분 생각을 올려봐 주세요. 아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 그렇다.' 예 맞아요. 분야가 다른 거예요, 분야가. 남자분들은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운전할 때 컵라면까지 먹는 분을 봤어요. 물론 말렸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몸에 기억된 어떤 몸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절차 기억. 예 몸에 배인 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효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뇌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 음악 들으면서 할 거예요." 음악 정도까지는 그 아이의 어떤 환경 조성 뭐 이런 걸로 괜찮은데 결론을 얘기하면 3개 이상의 조건이 되면 효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서 이제 19 세에서 32 세까지 16명 대상으로 연속적 단어 만들기 실험을 했어요. 근데 작업 종류를 2 개로 늘리니까 실수가 잦아지고 3 개로 늘리니까 이게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2020 년에 이 공동 연구팀이 멀티태스킹이 청소년들의 주의 집중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면서 옆에 뭐 있어요? 네. 게임,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막 늘어 놓고 하잖아요. 그게 집중력을 확 떨어뜨린다. 그래서 뇌는 사실은 분할 주의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3배 이상이 되면 어렵다. 집중력이.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주의 집중력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의가 산만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가 산만하다는 거를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봤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주의가 산만하다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를 뜻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자극이 뭘까? 그리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는 과연 어떤 뜻일까? 자, 선생님들이 "주의 집중해." 엄마들이 "주의 집중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주의 집중해."라는 뜻은 마음속 심상을 가만히 정지 상태로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는 거에 정지 상태로 가만히 두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이리저리 바꿔 보아야 한다. 자,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1번, 2번. 어떤 게 주의 집중을 잘하는 걸까요? 쭉 올려봐 주세요. 자, 제가 우리 전유진 선생님? 전유진 선생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써 주셔도 돼요. 왜 2번 이리저리 바꿔 보아야 한다로 올리셨을까요?
대부분 1번이라고 하셨는데. 자, 1번으로 올린 분들은 1번의 이유를 적어주시고 2번으로 올린 분은 2번의 이유를 적어주세요. 아, 이는 뇌는 집중력이 몇 초 이상 되지 못하므로. 네네, 좋습니다. 또 안정감, 또 알아차림. 역시 뇌교육 학부모님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른 데서 강의하면 대부분 1번이 나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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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사실은 이걸 가만히 정지 상태로 두기가 어려워요. 뇌 구조상. 자,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보세요. 손가락을. 손가락 이렇게 한번 내고 눈동자를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에 계속 집중해 보세요. 이제 1분 드릴게요. 손가락만 보시는 거예요. 손가락 끝. 네, 요거만 보시는 거예요. 1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다른 거에 전혀 주의를 뺏기지 않고 여기만 집중했다. 네. 자, 그런 분은 사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집중할 때 내가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편안했다 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예. 보통은 집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90%만 편했어요. 네네. 우리 뇌는요,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의 집중력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의 뇌의 상태,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알아둬야 되는데 버튼 누르기 실험이란 걸 했어요. 세 집단으로 나눠서 어떻게 했냐 하면 22초간 화면에 색깔이 있는 물체를 보여주고 물체가 화면에 사라지면 앞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요거 화면 보고 있다가 바뀌면 누르세요 하는 집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형태가 나타나면 형태를 따라 그리다가 바뀌면 누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극을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그러면서 바뀌면 누르세요. 이런 집단이 있었어요. 자, 세 집단 중에 가장 기억력이 높았던 집단은 어딜까요? 세 번째. 그러니까 그냥 하나에 주의 집중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맞아요. 1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자, 성인을 대상으로 단편 소설을 읽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냥 읽으라고 한 집단이 있었고, 두 번째 집단은 내가 지금 읽는다고 상상을 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이 책을 읽는다면, 미래에 내가 이 책을 읽는다면, 그리고 이 결말이 아니라 다른 결말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3가지 내지 6가지 이 새로운 방식으로 읽어보라고 한 집단이 있었어요. 어디가 기억력이 높았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합을 시킬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큰 수술 후 장기 입원을 앞둔 환자들. 이 환자들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럼 병원 생활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병원을 잘 적응할 거냐,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할 거냐, 그거를 이렇게 적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한 집단이 있었고, 이 병원 생활의 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 생활을 하고 난 이점, 하는 이점과 하고 난 이점을 생각해 보세요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두 번째 집단이 훨씬.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의 집중력을 가장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은 상황 안에서 새로운 거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도록. 자, 근데 이 새로운 것을 찾도록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아까 손가락 집중하려고 할 때 사실은 훈련이 많이 된 분들은 이거를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뇌는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자극이 올라와요. 그거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부드러운 경계심과 이완된 집중이 중요해요. 경계 상태에서는 힘을 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주어서 집중하는 상태에서는 정지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뇌가 이게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부드러운 경계, 이완된 집중 상태는 마음을 열고 상황을 수용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인지 능력이 있고 비인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는 IQ 좋은 거, 암기 잘하는 거,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잘 학습하는 거,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요즘 그 내면 근력이라고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분 강의 중에 하나만 따왔어요. 인간의 능력은 인지 능력이 있고 비인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인지 능력에는 사고력, 이해력, 지식, 기억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비인지 능력은 끈기, 열정, 소통, 회복 탄력성, 진념, 동기,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성취, 역량, 인성이란 거를 형성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능력이 이 두 개가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인지 능력은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높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보완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비인지 능력이에요. 이거를 보완하면 얘를 이거 두 개가 합해져서 요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계선 지능이면 사실은 보통 이제 80에서 89, 그러니까 우수한 지능이라고 하면 보통 130 이상을 얘기하고요. 보통은 90에서 110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90만 넘어도 충분히 4년제 대학 이상 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경계선 능력에 있는 학생이 4년제 대학을 가서 공부를 잘해서 직장 생활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요 능력은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발달한 거예요? 요게 발달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제일 처음에 뭐 얘기했어요?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만큼 발달시켜 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또 주의 집중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주의 집중력을 높이려면 이 정서, 감정, 요거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결국 감정은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죠. 여러분이 편안하고 뭔가 기쁘고 안도감 이런 걸 느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울하고 슬프고 뭔가 자책하고 이런 걸 느끼면 어때요?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기억은 정서와 연결됐을 때 기억이 잘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이 뇌의 이 앞쪽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안화전두피질하고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고 해서 이 앞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뇌의 CEO라고 하죠. 근데 여기가요, 요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말려 들어가서 이 가운데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가운데 부분이 뭐냐 하면 변연계라고 해서 감정을 관장하는 곳들이에요. 그러니 요 부분, 실행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지연하고 요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에 연결돼 있다고요?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 감정을 잘 이렇게 편안하게 조절해내고 풀어내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의 지능을 높이고 주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주의 집중력은 사실은 여기에서 관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편안해지면 당연히 주의 집중력이 높아지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안정이 안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바로 줘요. 그럼 주의 집중력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발 하랄이라고 사피엔스의 저자 아주 유명하죠. 세계적인 권위자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AI의 수학 과학을 맡기고 감정지능 과목을 개설하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감정을 잘 다루는 거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근데 이제까지 교육은요, 하향식 교육이었어요. 지식을 주입하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그리고 나서 부동자세로 뭔가 하는, 그렇게 해야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거로 바뀌고 있냐 하면 몸을 잘 다루고 감정을 잘 다루고 그래야 이 생각을 잘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상향식 통제 모형으로 교육 모델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하고 뇌를 연결한 거를 보면 이 배는 사실은 이제 우리 복뇌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복뇌. 그 정도로 이 장기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장기와 뇌와 연결해서 몸 전체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충류의 뇌라고 하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 감정, 정서를 다루는 포유류의 뇌, 아까 이제 가운데 부분 얘기했어요. 그다음 영장류의 뇌, 요렇게 이 폴 맥린이라는 과학자가 요거를 얘기했는데 처음에 뇌교육에서만 이거 집중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뇌교육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1997년 이때쯤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얘기 안 하면 심리에서 얘기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그게 굉장히 체화되고 이 커리큘럼화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 요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마음 상태하고 조금 연결해야 되는데요. 차분하게 몰입하면 요 뇌가 잘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각성 경계, 좀 경계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경계하고 좀 긴장되어 있고 그때는 이 포유류의 뇌가 작동하는 때예요. 여기는 작동을 잘 못하는 때예요. 두렵고 불안하면 얘도 꺼지고 얘도 꺼져서 얘만 작동해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차분하게 몰입한 상태는 아까 얘기했죠. 이 바깥 부분. 전전두 피질의 집행기능, 특히 여기. 예. 여기가 잘 작동해서 안정돼서 잘 작동되는 상태예요. 그때는 추상적이고 비유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징적인 생각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등사고력, 장기 목표, 계획, 자기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되는 때인데 이때는 감정을 반응하고 제어하고 대처가 가능해요. 근데 얘가 꺼지는 긴장하고 각성하고 경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변형계가 좀 더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만 가능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전문가들이 해놓은 그것만 학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기능을 따라 하거나 정답을 떠올릴 목적.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위한 공부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외적 보상이 필요해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럴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 사실에 치중하게 된다. 자, 경보 상태가 되면 이 변연계가 확실히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고조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고가 경직되고 아주 세부, 작은 거, 그거에만 집중하면서 타인에 의해 강요된 학습만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공포, 요거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욕구 충족만 해요. 두려움 때는 욕구 충족만 하고 공포로 들어가면 반사적으로만 반응해요. 여러분 놀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셧다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은 연속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 긴장, 경보, 두려움, 공포 상태여야 될까? 아니면 차분하게 몰입한 상태여야 될까? 1번, 2번. 네, 요로 가야 되겠죠, 요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감정이 드러나서 행동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사실은 감정적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거는 그냥 점점 감정을 조절하면 뇌는 잘 돌아간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보일러를 높이고 코트를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더우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을 켜고 옷을 벗고 샤워를 하죠. 이게 다 생리적인 항상성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인 항상성 반응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 항상성 반응은 감정적 불편함,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우리 뇌는 끊임없이 뭔가 자극을 막 찾아다니면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행동을 찾으려고 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이게 팔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전기 자극이 들어오게 했어요. 만약에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전기 자극이 오지 않고 움직이면 전기 자극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남자의 40%, 여자의 20%가 전기 자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였어요. 그만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움직이는 거를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내면의 반응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결국 뇌는 패턴화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습관 형성을 한다고 엄격하게 자제를 해버리면, 참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막 참았어요. 하루 참고, 이틀 참고, 3일 참고, 4일 참고. 근데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 자, 딱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면서 딱 포기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는 순간 불편함이 딱 사라지면서 안도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뇌는 이 느낌에 중독돼요. 그래서 행위 중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약이든 약물이든 게임이든 사실은 참게 하면 오히려 행위 중독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감정은 파도와 같아요. 자, 뇌는 계속 새롭게 바뀐다고 했죠. 감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왔다가 가요. 그래서 이 왔다가 가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있으면 얘는 왔다가 가면서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친구와 같은 부드러운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을 대할 때는 부드러운 태도, 예, 부드러운 태도로 호기심을 가지고 이 감정적 충동을 미워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딱 10분, 길면 10분, 짧으면 3분.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요렇게, 처음엔 요렇게 돼요. 근데 이 연습을 자꾸 하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확 올라갔다 툭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화가 나면 확 올라갔다 툭 떨어져요. 또 화가 나면 툭 올라갔다 툭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 패턴을 잘 연습하면 어떻게? 친한 친구와 부드러운 태도로, 친한 친구처럼 부드러운 태도로 호기심을 가지고 경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점점 이런 패턴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차가 눈길에 미끄러질 때, 자, 눈길에 미끄러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눈길에 미끄러질 때. 예전 습관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차가? 예, 핸들 꽉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반대로 돌린다. 예예예. 그래도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질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놀래 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핸들 움직이는 대로 차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사실은 미끄러지는 대로 좀 안전한 곳으로 핸들만 살짝 돌리고 그냥 놔야 돼요. 그러면서 지켜보고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가장 덜 나요. 자,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회피하거나 밀어내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드러운 경계심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많은 걸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 설명하면 뒤에 걸 못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사실 ADHD 아이들이 주의 집중하는 과정을 보통 아이들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에너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관찰하고 집중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주의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예. 결국 그러면서 뭘 찾아내야 되냐 하면 새로움을 찾아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꽃을 볼 때 그냥 보면 꽃의 아름다움을 잘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꽃을 자세히 깊이 있게 보다 보면 꽃술도 보이고 꽃잎의 모양도 보이고 거기 맺힌 이슬도 보이고 꽃 수술은 어떻게 된 건지도 보이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태도로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마음 챙김이라기보다는 아니,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핵심은 뭐냐 하면 어웨어니스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한 거는 판단하지 않는 거.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는 과학자처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 챙김을 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마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동주행 상태가 돼요. 아까 눈길에서 막 예전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창조적 주의 산만. 네. 창조적 주의가 산만하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면서 창조적으로 이걸 떼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의가 집중한다고 하지만 주의가 집중되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이 이미지가 사라져요. 여러분 아까 경험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에 집중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다. 예. 그냥 그것만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움, 변하는 거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에 잘 집중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감정지능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감정지능을 높이려고 하면 일단 몸으로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면서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몸을 다루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뇌교육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있다면 저는 이런 거 같이도 해보는데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요거는 넘어갈 건데 일단 기지개만 한번 쫙 켜보세요. 자, 기지개만 한번 쫙 펴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쭉쭉쭉쭉. 자, 요것만 해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준 거예요. 아동이나 성인이 주의 산만해질 때 사실은 뭔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우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으로 주의를 바꿔요. 그래서 그때 몸으로 집중하게 하는
이게 필요해요. 자, 몸에 집중하고 몸으로 기억하게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는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자전거를 탈 때 계속 타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죠. 수영을 할 때도 이거를 몸으로 기억된 기억을 이제 절차 기억이라고 해요. 이거는 해마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 상실들 환자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수영장에 갖다 놓으면 수영을 해요. 그리고 이 박문호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이해가 어려울 때는 이해를 보류하고 일단 사용해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써보고 말해보고 만약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면 적용해보고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 근육이 먼저 안다. 절차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육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해는 한참 후에 오게 된다.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오는 거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처음에 몰랐는데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알아지고 이해가 되는 경험. 그렇게 오는 거다.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단기 기억, 이 해마로 들어온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작업 기억이라는 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작업 기억이 활성화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주의 집중이에요. 주의 집중. 들어온 단기적인 정보를 집중했을 때, 주의 집중했을 때, 다른 얘기로 하면 알아차림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 몸을 잘 알아차림했을 때 절차 기억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기억력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잘 다루셔야 돼요. 자,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 여러분은 화가 나 있는 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말 안 듣는 남편을 볼 때, 아니면 맘대로 하는 아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이 들어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욱하고. 그렇죠. 예, 화가 많이 나고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예,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미워해요. 예, 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감정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절이 안 되면 확 하고 표출하거나 아니면 억제해요. 네. 우리는 감정을 다룰 때 이 두 가지 말고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감정은요, 몸에 기억돼요. 자, 아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화가 날 때 답답해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답답하면 어디가 답답해요? 자, 가슴의 신체적인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가슴이 아파요. 화가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뒷목이 땡겨요. 예. 화가 나면 얼굴로 상기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몸에 기억돼요, 감정이. 그러면서 신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돼요. 이거는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울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요. 예. 슬프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식을 잃으면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단장의 슬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몸에 기억돼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려면 몸을 다루셔야 돼요. 근데 몸을 다루는 연습도 하면서 플러스 이 몸을 잘 다루려고 하면 처음에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멈추셔야 돼요. 느끼고 알아차리고 머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해결하려고 막 꽉 움켜쥐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손 한번 이렇게 꽉 움켜줘 봐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풀어보세요. 살며시. 뭔가 풀려나가는 느낌이 있나요? 이 느낌을 몸에서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아마 뇌교육에선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풀려나가고 해소되는 느낌이 몸으로 기억돼야 돼요. 그래야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다룰 때 이 이솝우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 나그네 옷 벗기기. 예. 자,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하죠. 바람과 태양이. 누가 이겼어요? 태양이 이겼죠. 해가 이겼죠. 예. 바람은 계속 이거를 막 벗겨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해는 어떻게 했어요? 따뜻하게 비춰줬죠. 그것처럼 감정을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가신 개를 포용하듯이 그 강영욱 훈련사가 아주 그 예민한 개를 다룰 때 어떻게 해요? 예민한 개를 다룰 때 기다려주죠. 기다려주고 천천히 다가가요. 근데 폭력적인 개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하죠. 이거 여러분 아이한테도 적용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는 일단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훈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훈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훈육이 되면서 그다음에 감정으로 가셔야죠.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위험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단호하게 막고 훈육하시되, 그다음 감정을 다룰 때는, 근데 그때도 감정을 다루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막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뭔가 지키지 않을 거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그때도 막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건 아니다. 예. 훈육은 단호하게 하시되 감정을 다룰 준비가 됐을 때는 성가신 개를 포용하듯이 예, 천천히 거리를 두면서 하셔야 된다. 감정이 여러분 삶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내 감정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는 게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고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찾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면서 잠깐 멈추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감정인지 잘 몰라요, 아이들. 여러분도 잘 모르지 않으세요? 감정 표현해 보라면 여러분 이거 표현 잘 못할 거예요. 좋아? 안 좋아? 화나? 슬퍼? 요 정도일걸요, 아마? 우울해요. 짜증나요. 근데 짜증은요, 그 밑에 더 깊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감정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감정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감정 카드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잘 다루면 생각도 알아차리게 돼요. 생각을 알아차릴 때 어떤 생각이 딱 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음. 어떤 감정이 올라오죠? 불안, 분노. 니즈? 네. 뭐지? 예. 그 뭐지라는 감정에 분노. 예. 분노가 있는 거죠. 자, 분노가 올라오면 이 생각이 아까 얘기했죠. 이 전두 이렇게 이 피실하고 변연계가 딱 연결시켜지면서 이 가속시켜요, 생각을. 그러면서 점점 다른 생각이 올라오죠. 네가 뭔데? 저 사람이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나한테만 그러냐? 지가 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를 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일단은 멈추세요. 일단은 멈추고, 예,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얘 친구가 왔구나. 예, 또 그분이 왔구나. 예, 그분이 오셨네. 아니면 얘 친구가 왔네. 또 기회가 왔구나. 예, 얘를 얘 친구처럼, 근데 좀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친구인 거예요.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약간 멈춰져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현실적인 대처,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아이에 대한 것과 엄마에 대한 거로 두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맞아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왔다고 생각하고 달래줘도 좋아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드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도 바로 대처하지 않는 거고 생각도 바로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상담할 때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냐 하면 선생님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게 진짜 한이라고. 왜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감정에 압도됐기 때문이에요. 네. 생각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압도되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감정은 어디에 기억된다고요? 몸에 기억되기 때문에 몸이 셧다운 되는 거예요. 긴장하고 얼어붙으면서 이게 안 돌아가요.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잘 다루시는 게 첫 번째예요. 몸을 잘 다루시고 그다음에 감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도 잘 다루게 되고 생각도 잘 다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3분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동들이 이 알아차림, 아동들이 알아차림하는 연습 중에서 가장 효과가 됐다라고 검증된 방법이에요. 에이지 단계. 처음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알아차림 연습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관찰하는 연습. 근데 아이들한테는 비유적으로 관찰하게 하면 좋아요. 네가 과학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네 마음속을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본다고 한번 생각해봐. 먼저 하나만 찾아보자. 네 안에서 어떤 몸의 느낌이 느껴지는지 하나만 찾아봐. 하나만 더 찾아볼까? 너는 과학자야. 이렇게 해서 자꾸 관찰하게 해야 돼요. 감정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런 감정 카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도 돼요. 이런 알아차림 연습을 계속 교육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적용해 보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잘 안 될 때 호흡으로 옮기는 거예요. 숨으로. 자, 한 다음에 다시 숨으로 집중. 그 다음에 이제 몸 전체를 느끼는 거. 요거를 그러니까 넓혔다가 그러니까 집중해서 알아차렸다가 호흡으로 왔다가 몸 전체로. 요거를 자꾸 연습하면 가장 아이들이 편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를 위한 감정 코칭 5단계. 이거 하고 나서 질의응답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임상 장면에서 엄마들하고 그러니까 성인들하고 많이 해봤던 거예요. 첫 번째, 화가 나거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스탑을 외치세요. 마음속으로 스탑. 정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도 없다 그러면 큰 소리로 스탑!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스탑을 외치고 두 번째, 호흡을 한 3번 정도 하세요.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서 3, 2, 1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아이하고 천천히 말하세요. 어떤 거냐면 보통 화가 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돼? 엄마가 이거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더 좋은 거는 엄마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치고 읽으라고 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는요. 아이들한테 오히려 반발을 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다다다다다 쏘아붙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이가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요. 엄마가 화를 내서 내가 또 기분이 더 나빠져서 예,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호흡하고 3, 2, 1을 세고 요 정도 되면 거의 많이 가라앉아요. 웬만하면. 천천히 말하세요. 이 천천히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아이가 뭘 느끼냐 하면 엄마가 좀 달라 이걸 느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거리를 두세요. 자, 아까 감정의 서핑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내려가는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길어야 10분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두세요. 1, 2, 3번까지 했는데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리를 두세요. 네. 맞아요. 로봇처럼 얘기하세요. 로봇처럼. 오히려 그게 아이한테 좋아요. 네.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아이와 거리두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공간을 분리하든지 공간을 분리하면서 내 마음도 오히려 주의를 딴 데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거의 가라앉아요. 그리고 단어를 좀 바꿔보세요. 이 거리두기 하면서 단어를 좀 바꿔보는 거죠. 단어를 바꾸면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종류도 바꿔요. 따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훈육하셔야 돼요. 엄마가 화가 났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 누구는 방에서 기다려 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기다려.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기다려. 네. 10분 후에 엄마는 돌아올 거야. 이렇게. 자, 단어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짜증나. 자, 그럼 뭐라고 할까요? 짜증나.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단어를 바꿔보세요. 짜증나. 불편해. 아, 네, 이런 것도 좋죠. 근데 짜장, 짬뽕 요렇게 요렇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뭔가 혼자 막 짜증이 날 때 그냥 짜장, 짬뽕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싹 가라앉거든요. 여러분만의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네. 엄마가 화가 날 때 아이하고 뭔가 이렇게 바로 뭔가 화가 날 때도 규칙을 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우리 아이는 너무 소심해요. 소심해요. 그러면 올려봐 주세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섬세해요. 예. 신중해요. 예. 조심스럽다도 좋긴 한데 조심스럽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하고 요런 느낌이 있어서 신중하다, 세심하다. 예. 자, 집중력이 없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집중력이 없다. 네. 호기심 천국이다. 활동적이다. 성급하다. 네. 성급하다. 추진력이 좋다.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엉뚱하다. 의욕적이다도 좋네요. 엉뚱하다. 창의적이다. 그렇죠. 제멋대로다. 제멋대로다. 예. 자유롭다. 자기 주관이 강하다. 독립적이다. 개성이 있다. 산만하다. 예. 이거는 관심이 많다. 뭐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결국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루려면 몸을 잘 다뤄야 되고 감정을 잘 다루면 또 생각도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의 지금 네,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자, 1번, 2번, 3번, 4번 올려봐 주세요. 네, 2번. 네. 네, 1번. 네, 좋습니다. 네, 1번, 2번.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질의응답을 조금 받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예, 화가 난 아이 차분하게 한 후 훈육했어요. 지도 끝 안아주려고 하는데 아직 아이가 화가 안 풀린지 다시 화를 내네요. 안아주고 싶은데 저만 풀렸나 봐요. 맞아. 이거 중요해요.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가 한 3, 4학년, 요즘은요, 1, 2학년만 돼도 이 독립성, 그러니까 독립적이 되려고 하고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그때는 양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엄마한테 막 가려고 하는 마음과 또래와 막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은 영리해가지고 어떻게 쓰냐 하면 분리할 때는 엄마하고 막 이렇게 하고요. 자기 유리할 때는 또 막 또래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아줄 때도 점점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풀렸는지, 엄마는, 엄마 마음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마음이 좀 풀렸을까? 지금 마음은 어때? 이때도 또 아까처럼 알아차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화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더 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아이는 안 풀렸는데 엄마만 풀린 거죠. 네. 아이한테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다. 아이가 둘째가 있어 큰 소리가 나게 되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 그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큰 소리 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소리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엄마가 풀어가고 있는지를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훈육을 하고 있고 엄마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아이의 감정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큰 소리 날까 봐 이걸 자꾸 들어가라고 하면 안에 있는 아이는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ADHD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를 오래 해야 된다. 아이와 오래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연구할까? 그러니까 그 심리 상담하시는 전문가 분들 중에 아이가 ADHD나 자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교육만으로 될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뇌교육도 열심히 하고 이 ADHD에 대한 관심도 가져서 같이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어머니의 감정 조절도 잘하면 아이는 분명히 좋아져요. 그렇게 이제 같이 이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성인이 되면 확실히 이게 과잉행동 충동성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아이들이 되게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비일관적일 경우에 부모가 시간이 좀 걸리고 아이가 다시 이 행동이 조금 올라갈 때가 있거든. 주기가 있고 이럴 때 이 엄마가 이제 막 포기해버리고 막 좌절해버리고 막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아빠가 이걸 함께 하지 않고 이러면 좀 치료가 어려워요. 근데 뇌교육은 뇌를 통합해서 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효과가 빠를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몸에 기억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방법 다른 게 없다. 감정 조절 잘하고 잠 잘 자고 네, 운동 잘하고 네. 뇌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요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신체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거의 모든 걸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저는. 근데 운동하고 뭐가 다르냐?
알아차림이 달라요. 예. 알아차림을 높이는 운동이냐, 몸 활동이냐, 그냥 운동만 하느냐, 목표가 또 달라요. 관찰을 하면서 나를 조절하고 이거를 나를 이제 조절하는 힘을 키우는 그런 어떤 그 몸의 움직임이냐, 아니면 이거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성취만을 위한,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한 몸 활동이냐, 목표가 다르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는요, 규칙을 잘 정하셔야 돼요. 이 게임에 집중하는 경우들을 잘 보면 가족 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가 비일관적으로 훈육을 하고 아이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는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가족 규칙을 정하고 잘 지켜서 함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쉽지 않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기 개입하셔야 돼요. 조기 개입하지 않고 중학교,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돼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그 말씀 드리고요. 화가 났을 때 아이 앞에서 스탑이라고 마음속 말고 밖으로 말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다만 화난 듯이 얘기하지 마시라. 네. 스탑 요렇게 얘기하면 나도 스탑이 되고 아이도 그거에 주의하거든요. 근데 스탑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화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아이가 화가 90까지 단번에 올라간다. 훈련하셔야죠. 예. 이런 아이는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화가 몸에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몸을 통해 가지고 화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놀이치료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뇌교육에서 저 화풀이 캠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발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병원에서 지금 처방해 주는 약물은요, 다 안정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약물을 통해서 에너지 수준을 낮출 거냐, 몸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 수준을 낮출 거냐. 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몸 활동을 잘하는 친구들은 많이 좋아지죠. 불안을 낮추는 걸 돕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지. 네. 자꾸 마음의 관찰자 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호흡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의를 넓게, 주의가 이 집중 하나에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력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이 주의력을 키우려면 좀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의 이 창이 넓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5세 아이인데 상대방의 작은 말에도 내가 먼저 이 아이는 심리적인 거를 좀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의의 평가.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해소 안 된 욕구가 있을 거예요. 이게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 아빠는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과 왕비예요. 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마 아빠의 관심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이 정서적으로 엄마 아빠가 의사소통 기술이나 정서적인 것들 잘 발달시켜 주면 좋은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못 자랐어요. 저도 그렇게 못 자랐고.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거 사실은 부적응적인 생존 기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작은 말에도 그렇게 한다면 요거는 좀 이렇게 전문가하고 만나서 뇌교육 선생님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때부터는 아이의 선택권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간섭을 최대한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대신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아직은 엄마 아빠가 너를 키우고 있고 너의 교육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니 지켜야 될 거는 지키게 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기본 규칙. 근데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지, 독립성을 키워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규칙은 많으면 안 돼요. 네. 하나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그렇게 하면 아이가 훈련을 못 해요. 그다음에 검사는 주의력 검사를 이제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많이 해요. 상담센터나 병원에 가서 해도 되고, 제가 잘은 몰라서 이제 뇌교육센터에서도 기본적인 검사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할 수 있는 검사를 해보시고 필요하면 또 이제 병원이나 상담센터나 이런 데서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는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이 많이 안 됐다는 거하고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정서적인 걸 먼저 다뤄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능검사 한 다음에 아이들 대부분 이제 작업기억이랑 처리 속도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심리치료 받으라고 했어요. 네. 심리치료 받으면 확실히 이게 안정되면서 이게 올라가요. 그다음에 물총을 콘센트 근처 주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총을 콘센트 근처에서 들고 있기만 해도 심하게 화를 내며 공격, 그러면 이게 뭔가 연합이 돼 있다는 뜻인데, 그 장면에서만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한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거를 좀 찾아서 다뤄주셔야 되고요. 신체 활동과 아까 말씀드렸죠. 신체 활동과 비활력 교육의 특장점이 뭐냐 하면, 신체 활동은 운동을 하면 당연히 건강해지죠. 성취감도 생겨요. 네. 근데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이거를 감정적인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짠 것과,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짠 것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알아차림을 키우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바디빌더. 프로 바디빌더가 막 폭력 사태 일으켜가지고 입건되고 막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몸만 건강하게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를 자기의 무기로 써요. 자기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이걸로 써요. 그럼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몸의 힘을 키우면서도 이거를 스스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감정을 잘 활용하고 여기서 창의력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몸 활동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리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해도요, 알아차림이 커져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지속돼야 이 내 몸 근육 세포 근육이 뭔가 미세한 변화, 새로운 자극이잖아요. 새로운 자극이 생겨야 오래 하고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주의 집중력이 커진다.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감정 코칭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되게 좋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우리가 7월 27일부터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 후기 입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